왕가에서 태어난 13번째 왕자였다. 왕의 자식으로 태어난 눈을 뜨자마자 자신을 내려다보는 온화한 여인을 보며 그녀가 어머니인지 아니면 단순한 시녀인지 궁금해한다. 그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수염이 난 노인이 다가오는데 바로 노아의 아버지이자 이 나라의 왕이었다. 왕은 노아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펴보며 그가 어머니를 닮은 것 같다고 그러자 어머니는 부끄러워하며 노아의 눈과 눈썹은 오히려 왕을 꼭 닮았다고. 이때 자신이 자신의 능력치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만 아직 아무 의미도 이해하지 못한다. 궁정마법사 한 명이 다가와 노아를 조심스럽게 안고 물 속속성과 강한 마법 친화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왕은 크게 웃으며 노아가 성인이 되면 물마법사 부족들이 사는 남부왕국의 땅을 주어 공정하게 다스리게 하겠다고. 그 후 왕은 마법사에게 노아의 능력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능력치가 드러나는 순간 궁정 전체가 침묵에 빠진다. 왕조차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한다. 누군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외치고 다른 이들도 함께 환호한다. 혼란스러워진 직접 자신의 능력치를 확인하고 추격을 받는다. 태어날 때부터 SS급 수속성 마법사의 재능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6해가 흐르고 건강한 소년으로 성장한다. 아버지가 다스리는 미르스 왕국에 대해 천천히 배워간다. 이 왕국은 수십 년 동안 전쟁 없이 평화를 유지해왔다. 백성들은 왕을 사랑했고 왕자들 역시 평민과 귀족 모두에게 존경받고 있었다. 왕국의 정치적 암투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지난 6해 동안 자신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노아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 부하들의 경험치를 흡수할 수 있었고 시녀가 많을수록 더 강해졌다.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성장의 한계가 없었다. 끝없이 강해져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마법사가 될 수 있었다. 시녀들은 그에게 완전히 충성하며 6살임에도 어른처럼 행동하는 노아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한다. 아직 나이가 어려 능력과 기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계속 수련한다면 빠르게 성장해 형들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다. 그때 에이블린이라는 아름다운 시녀가 찾아온다. 그녀는 황태자와 넷째 왕자가 노아를 찾아왔다는 소식을 전한다. 황태자를 기다리게 할 수 없다며 서둘러 식사를 마친다. 곧 접견실로 들어가 한쪽 무릎을 꿇고 형들을 맞이한다. 황태자 알베르트와 넷째 왕자 헨리였다. 알베르트는 차가운 눈빛으로 노아를 바라보며 어디에 있었느냐고 묻는다. 반면 헨리는 따뜻하게 인사하며 노아가 예의 바른 소년으로 자라고 있다고. 알베르트는 노아가 언젠가 훌륭한 재상이 될 것이라며 선물이 있다고 한다. 그가 손뼉을 치자 겁에 질린 시종이 작은 관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온다. 관에서는 치명적인 기운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이런 기이한 선물의 혼란을 알베르트는 시종에게 관을 열라고 명령한다. 관이 열리는 순간 죽은 자들과 죽어가는 자들의 기운이 방 안을 뒤덮는다. 관 안에 놓인 검을 바라보며 방금 느낀 감각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한다.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알베르트는 검을 들어보고 느낌을 확인해보. 그 검을 들고 싶지 않다는 것을. 왕자의 선물이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검을 집어든다. 검은 그의 작은 몸에 비해 너무 컸다. 알베르트는 미소를 지으며 노아라면 해낼 줄 알았다고. 그리고 이 검이 물마법사를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검, 레비아탄이라고 설명한다. 지금까지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검을 들려했지만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다고 한다. 두려움에 검을 떨어뜨릴 뻔한다. 헨리는 검이 주인을 거부했다면 이미 죽었을 것이라며 걱정하지 말. 알베르트와 헨리는 자리를 떠난다. 고개를 숙이며 아무 이유 없이 이런 위험한 시험을 한 황태자는 참으로 비열한 인간이라고. 그 말을 입 밖에 낸다면 자신의 머리가 창에 꽂힐 것이라는 것도 잘. 그날 저녁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던 시녀 한 명이 몹시 긴장해 있는 것을 알아차린다. 그녀에게 괜찮은지 묻는다. 시녀 조이는 처음에는 망설인다. 노아가 진실을 말하라고 하자 그녀는 한쪽 무릎을 꿇는다. 마을에 홍수가 나 모든 것이 휩쓸려갔고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을 돕기 위해 홍등가에 나가 몸을 팔 생각까지 하고 있다고 털어놓는다.
그녀에게 그만 말하라고 한다. 조이는 그의 전속 시녀이기 때문에 오래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대신 어머니를 저택으로 데려오라고 한다. 그녀의 어머니에게 후문을 관리하는 일을 맡기고 월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조이는 그런 직책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혼란스러워한다. 게다가 급여도 믿기 어려울 만큼 높았다. 걱정하지 말. 또한 수도 서쪽 외곽에 비어있는 집이 있으니 그곳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라고 한다. 조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눈물을 흘린다. 그때 집사 딜런이 나타나 노아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묻는다. 조이의 고향에 난 홍수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묻고 그 지역의 땅을 가능한 한 많이 사들이라고 지시한다. 딜런은 그것이 나쁜 투자라며 당황한다. 지금 붓지 않으면 악당들이 그 땅을 차지해 무단 점거할 것이. 딜런은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무슨 문제냐고 묻는다. 딜런은 단지 노아가 이런 상황을 경험해 본 적도 없으면서 노련한 사람처럼 앞을 내다보고 판단하는 점이 놀랍다고 답한다. 전생에서 수많은 파괴를 목격했던 이를,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었다. 딜런은 해당 지역의 모든 땅을 사는데 약 7천만 달러가 들 것이라고 말하고 조이는 크게 놀란다. 노아 역시 그것이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을, 그의 측근들 전체가 1년에 버는 돈은 약 8만 달러에 불과했다. 노아 자신도 세금과 형제들의 선물로 약 5천만 달러를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2천만 달러가 부족했다. 수도 남쪽에 있는 땅에 대해 묻고 그 땅을 팔아야겠다고 딜런은 그 땅이 왕에게서 직접 받은 선물이었기 때문에 크게 놀라며 말린다. 그 땅을 파는 것은 황실에 대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례가 될 수 있었다. 나중에 아버지를 직접 설득하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귀족에게는 백성들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의무가 있다고. 게다가 순교자처럼 행동하는 귀족은 언젠가 민심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도. 딜런은 고개를 숙이며 모든 준비를 맡겠다고 말한 뒤 물러난다. 다음 날 아침, 홍수 지역을 시찰하기 위해 시녀들과 함께 준비하던 중 넷째 왕자 헨리의 부름을 받는다. 헨리는 따뜻하게 인사하며 늦게 찾아온 것을 사과. 곧 걱정하지 말. 헨리는 노아가 어디로 갈 계획인지 묻는다. 다사라는 지역이 완전히 침수되었고 그곳의 땅을 사서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라고 답한다. 헨리는 알베르트에게서 받은 검을 보고 이번 방문에서 사용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다니는 것뿐이라며 아직은 잘 모르겠다고 첫 만남 이후 그 검에 대해 느끼는 감정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헨리는 노아를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난 곳으로 데려간다. 그 검과 알베르트의 갑작스러운 호의가 걱정되어 직접 조사해 보았다고. 그 결과 그 검은 스스로의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한 자만이 다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과거에 보았던 환상을, 그 검은 마치 미친 개와 같아서 진정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소유권을 인정받아야 하는 존재였다. 헨리는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 검은 이미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자신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그 경고를 들은 뒤 다사 지역으로 향한다. 그곳에 도착한 홍수로 인한 파괴의 규모에 크게 놀란다. 딜런에게 근처의 관청을 찾아 이 땅들의 문서를 확인하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조이와 함께 마을로 들어가 현장의 상황을 직접 살펴본다. 사람들은 허술하게 만든 임시거처에서 정부의 구호 식량을 받기 위해 모여 있었다. 잠시 안도. 그들에게 제공된 죽을 한 입 먹는 순간 그 감정은 완전히 사라진다. 정부의 기준이 이렇게까지 낮을 수 있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었다. 이 지역의 관리에게 항의하려던 순간 마침 가를경이라는 현지 관리가 시찰을 위해 나타난다. 그가 음식의 형편없는 질에 대해 조치를 취할 것이라 기대했다. 그의 예상과 달리 가를은 쿨을 막고 죽을 한번 훑어보더니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그 말에 요리사들은 기뻐하는데 그들은 상황을 이용해 이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수석 요리사는 저택에 음식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가를은 기다리던 연회로 떠나려 한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곧장 가를에게 다가가 그를 부패한 인간이라고 공개적으로 모욕한다. 자존심이 상한 가를은 검을 뽑아 노아에게 겨눈다. 에베르트에게서 받은 검, 레비아탄을 부른다. 검은 그의 손으로 날아온다. 처음에는 단순히
검이 자신의 명령에 따를 거라 생각했다. 곧 검이 저항하기 시작하며 강력하고 음산한 기운으로 노아를 태운다. 그럼에도 물러서지 않는다. 끝내 검을 굴복시키고 전설의 검을 완전히 지배하는 데 성공한다. 부터가르는 상대가 되지 않았다. 그의 공격을 가볍게 받아치고 재난 상황에서 백성들을 속인 죄의 대가는 오직 죽음뿐이라고 선언한다. 그리고 단 한 번의 배기로 그의 목을 베어버린다. 현장은 순식간에 얼어붙는다. 병사들이 몰려와 노아를 포위하고 자칫하면 군중에게 린치를 당할 뻔한다. 검을 땅에 내리쳐 대지를 꿰뚫는 깊은 구멍을 만들어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다. 그 소라는 최근 이 지역의 책임자로 임명된 기사 로안의 주의를 끈다. 노아를 알아보고 한쪽 무릎을 꿇는다. 놀란 사람들도 곧 그를 따라 무릎을 꿇는다. 로안에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이곳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 로안은 자신의 실수를 사과하며 조치에 나선다. 이후 아버지의 부름을 받아 수도로 돌아간다. 꾸중을 들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뜻밖에도 아버지는 그의 결단을 칭찬하며 다시 한번 그의 능력치를 확인한다. 지난번보다 성장한 수치를 본 아버지는 노아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왕국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달. 며칠이 지나도 수도에 머문다. 이곳은 왕국의 심장이자 가장 번영한 도시로 수많은 인재들이 일자리를 찾아 모여드는 곳이었다. 노아의 계획은 이들 중 한 명을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능력치를 빠르게 끌어올리는 것이었다. 그의 첫 후보는 최근 떠오르는 천재 가수로 소문난 소녀였다. 그녀가 공연하는 극장을 알아내 조이와 함께 자리에 앉아 직접 확인하기로 한다. 곧 알리라는 이름의 실크햇을 쓴 소녀가 무대에 올라 공연을 시작한다. 노래가 시작되자 단번에 그녀의 목소리에 사로잡힌다. 기술적으로 최고는 아니었지만 노래에 대한 진심과 열정이 분명히 느껴졌다. 제대로 된 후연만 받는다면 그녀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공연이 끝나기도 전에 불량배들이 극장으로 들이닥친다. 그들은 올리에게 입 다물라며 소리친다.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본다. 올리는 겁에 질린 채 무대에 서 있고 불량배들은 천천히 다가온다. 직원 한 명이 막아서려 뚱뚱한 남자가 그를 밀쳐내고 무대 위로 올라선다. 노래로는 아버지의 빚을 갚을 수 없다며 돈을 내놓으라고 소리친다. 올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돈을 벌어 곧 갚겠으니 제발 놓아달. 그런 방식은 쓰레기 같은 돈벌이라며 쉽게 돈을 벌고 싶다면 SNS에 자극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올리라고 조롱한다. 올리는 자신은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며 거절한다. 그러자 말을 듣지 않으면 다리를 부러뜨리겠다고 협박한다. 노아가 개입해 당장 그 소녀에게서 떨어지. 남자는 비웃으며 노아에게 엄마 품으로 돌아가 우유나 마시라며 위협한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 자리에서 뛰어내려 무대 쪽으로 걸어가며 그 남자에게 제국법에 따르면 아이에게 부모의 빚을 떠넘기는 행위는 불법이며 어떤 이유로든 사람에게 몸을 팔도록 강요하는 것 역시 중범죄라고. 뚱뚱한 남자는 분노해 노아의 멱살을 잡고 공중으로 들어올리며 오늘이 그의 마지막 날이 될 거라고 외친다.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노아가 손가락을 튕기자 음산한 보라색 기운이 퍼져나가 3명의 부하를 단번에 바닥에 쓰러뜨린다. 노아가 검을 꺼내 그 남자에게 겨누자 남은 불량배들은 더 이상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그들은 꼬리를 말고 허겁지겁 도망친다. 조이는 다친 직원에게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에게 만약 저들이 다시 나타나 괴롭히면 자신에게 보내. 조이는 명함을 건네고 직원은 눈앞의 소년이 이 왕국의 왕자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그런 반응에는 관심도 없다는 듯 알리에게 다가가 한 달 생활비가 얼마나 드는지 묻는다. 알리는 어머니의 치료비까지 생각한 뒤 한 달에 약 600달러 정도라고 답한다. 그녀에게 매달 2,5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노래 연습에만 집중하며 더 성장하라는 뜻이었다. 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놀라고 실력이 늘면 보수도 함께 올려주겠다고 덧붙인다. 노래를 끝까지 불러달라고 말한 뒤 자리로 돌아간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시녀들의 환영을 받는다. 그때 낮에 있었던 불량배들이 땅에 엎드린 채 면담을 요청하며 사과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제야
자신이 왕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걸 눈치챘지만 그들을 상대할 생각이 없었다. 시녀에게 그들을 돌려보내라며 왕자는 아무나 만날 시간이 없다고, 마침 형 헨리가 도착해 그 판단이 옳다고, 그런 하찮은 자들과 어울리면 왕자로서의 권위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것만이 이유는 아니라고 설명한다. 그들이 아직도 자신이 크게 화가 나 있다고 믿게 만들어 다시는 그 소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였다고. 헨리는 그 소녀가 누구이며 왜 신경 쓰는지 묻는, 그녀가 매우 뛰어난 가수이며 계속 성장한다면 왕국의 큰 자산이 될 수 있다고 헨리는 미소를 지으며, 나이는 어리지만 상황의 복잡함을 어른처럼 이해하고 있다고. 그리고 또래인 게리는 아직 철부지라며 노아와는 비교가 안 된다고 덧붙인다. 정중하게 게리도 언젠가는 상황을 이해하게 될 거라고 답한다. 헨리와 게리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진짜 형제이고 자신은 어머니가 다르다는 사실을 잘. 헨리는 화제를 검으로 돌린다. 솔직히 그 검을 완전히 다뤘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미 숙달된 것처럼 보인다고. 그리고 큰 검을 도대체 어디에 가지고 다니는지 묻는다. 자리에서 일어나 마법으로 검을 소환해 형 앞에 보여준다. 헨리는 충격을 받으며 이런 걸 처음 본다며 농담 섞인 질문을 던진다. 그런 게 아니라며 검을 작게 축소해 소매 안에 숨길 뿐이라고 설명한다. 헨리는 말문이 막힌 채 주저앉으며 한숨을 쉰다. 그 검은 200년 넘게 저주받은 국보로 봉인돼 있었고 역사상 누구도 정복하지 못한 검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밤 초대받은 연회에 참석하기로 한다. 밖으로 나서자 여전히 불량배들이 바닥에 엎드려 있었고 뚱뚱한 남자는 무시당하자 다시 분노에 소리를 지른다. 아무 말 없이 검에서 아주 미약한 기운만 방출한다. 그 남자는 다시 무릎을 꿇고 쓰러진다. 마차에 올라타 목적지로 향하고 그곳에서 라이라는 이름의 노인이 그를 맞이한다. 13왕자가 연회장에 도착했다는 소식에 무도회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한다. 라이는 노아가 들고 있는 검에 대해 묻고 그것이 황폐자 알베르트에게서 받은 전설의 검이라고 답한다. 그 말에 연회장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고 황태자의 개인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수군거리기 시작한다. 그중 자존심이 약한 한 남자가 검이 분명 장난감 같은 모조품일 거라며 헛소리를 내뱉는다. 자신의 말이 방 안 전체에 들릴 만큼 컸다는 사실도 모른 채였다. 순간 연회장의 소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모두의 시선이 노아에게 집중된다. 그 남자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식은땀을 흘린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지만 갑자기 검에서 죽음 같은 기운이 뿜어져 나와 방 전체를 뒤덮는다. 사람들은 모두 최면에 걸린 듯 굳어버린다. 노아가 검에게 멈추라고 명령하자 기운은 사라진다. 라이는 그 힘에 놀라며 방 안에 있던 모두가 죽음에 한 발짝 더 다가간 느낌을 받았을 거. 작은 왕좌에 앉고 사람들은 차례로 다가와 경의를 표하며 그의 호의를 얻으려 한다. 그들 대부분은 노아에게 지루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그때 금발의 남자 알란이 다가와 자신과 입양한 딸 신디를 소개한다. 신디는 노아의 존재를 느끼고 경계하는 듯 보였지만 개의치 않고 어떻게 그녀를 입양하게 되었는지 묻는다. 알란은 원래 노예시장에서 그녀를 샀지만 강한 의지와 뛰어난 학습 능력 그리고 사회성까지 갖춘 아이였다고 설명한다. 자신에게 아이가 없었기에 딸로 삼기로 했다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좋아한다며 미소 짓고 두 사람을 저택으로 초대해 더 이야기하자고 한다. 알란은 수많은 사람 중 자신만 인정받았다는 사실에 크게 기뻐한다. 라이에게 그들을 인정한 진짜 이유는 신디가 자신의 힘을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이. 검에서 아주 약한 기운을 방출해 보인다. 그러자 신디는 반응하며 주변을 살피고 공격이 올 가능성에 대비한다. 그 모습을 본 더욱 확신한다. 며칠 후 산책을 하던 8째 왕자 오스카를 만난다. 오스카는 시장을 함께 둘러보며 재미있는 물건을 찾아보자고 제안한다. 잡동사니를 구경하던 중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마도서 한 권이 눈에 띈다. 노아가 그것을 집어드는 순간 능력치 하나가 S등급으로 상승한다. 흥미를 느낀 책을 구입, 동시에 레비아탄이 그 책에 반응하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오스카는 그것이 오래전 마법사가 만든 마도서라고 알아본다. 책이 저절로 열리며 거대한 괴물이 튀어나온다. 오스카는 노아에게
물러나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외친다. 검을 뽑아 악마와 정면으로 마주한다. 처음으로 그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다. 다음 일격에 더 많은 마력을 실어 위쪽으로 베어 올린다. 주변을 파괴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한 번의 공격으로 괴물은 완전히 소멸한다. 오스카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어린 동생이 얼마나 강해졌는지 실감한다. 이 광경을 본 상인 하나가 뛰쳐나와 땅에 엎드리며 자신의 가게에 있는 물건을 보여달라고 요청한다. 그것은 보물이라 불릴 만한 물건이었다. 두 왕자를 가게로 데려가 아직 주인을 받아들인 적 없는 마법 반지를 보여준다. 그리고 노아에게 한번 착용해보라고 권한다. 노아가 엄지에 반지를 끼자마자 마법이 발동하며 전신이 아름다운 판금 갑옷으로 덮인다. 상인은 충격을 받고 그 반지를 무척 마음에 들어한다. 구입하려 오스카가 비용을 내지 못하게 하며 자신의 선물이. 그 일을 마친 뒤 다시 알리의 공연을 보러 극장으로 향한다. 마차에서 내리는 순간 뚱뚱한 남자가 검을 들고 기습한다. 반지의 방패로 공격을 막고 마부가 그 남자를 제압해 붙잡는다. 더 신경 쓰지 않고 극장 안으로 들어간다. 무대에서는 알리를 두고 술 취한 두 남자가 싸우고 있었다. 개입해 마법으로 그들의 옷을 찢어버리고 두 사람은 도망친다. 극장 주인을 불러 보안이 형편없다며 실망했다고 말하고 극장 전체를 사겠다고 제안한다. 주인은 망설이지만 조이가 10만 달러를 내놓자 마음을 바꾼다. 조이는 왕자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라며 감사한다. 노래에만 집중하라며 언젠가 왕 앞에서 노래하게 될 거. 관객석으로 돌아가 앉고 알리는 그를 위해 특별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다음 날 노아의 시녀들이 그를 준비시키며 오늘 약속이 있다고 전한다. 할조이 지역의 총독 데드라는 인물에게서 온 면담 요청서를 읽고 자신의 영지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기로 결심한다. 시녀들에게 그를 들여보내라고 지시한 뒤 아무 이유 없이 가만히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다. 곧 데드는 노아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홀조이 지역의 총독이라 소개한다. 왕족 앞에서 늘어놓는 형식적인 아첨 연설을 시작. 그만하라며 자리에 앉으라고 한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예전에 만난 적이 있다고 말하고 데드는 약 18개월 전 황제로부터 홀조이 총독에 임명되었을 때 인사를 드렸다고 답한다. 최근 홀조이에 큰 홍수가 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이 어떤지 묻는다. 데드의 어두운 표정을 보고 이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홀조이는 제국 내 주요 곡물 생산지 중 하나였지만 홍수에 매우 취약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황제는 물마법사 출신인 데드를 총독으로 임명했고 모두가 그가 홍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판단하기 전에 문제를 정확히 알고 싶다며 이유를 묻는다. 데드는 자금이 전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답한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홀조이 재건을 위한 자금 지급은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데드는 내무부가 자금을 쥐고 앉아 있으며 인출하려 할 때마다 온갖 핑계를 대고 있다고 그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한다. 데드에게 재무 대신 매버릭의 저택으로 함께 가자고 한다. 매버릭은 아침부터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를 먹고 있었다. 입에 음식을 쑤셔셔 넣으며 왜 왕자가 자신을 찾아왔는지 묻는다. 곧장 본론으로 들어가 왜 홀조이 재건 자금을 지급하지 않느냐고 따진다. 매버릭은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만약 아이에게는 이해 못할 이유 같은 말을 하면 그 스테이크를 엉덩이로 먹게 해주겠다고 경고한다. 짜증이 난 매버릭은 왕자에게 대들 수는 없어 결국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한다. 홀조이가 대홍수를 겪었고 황제가 은혜를 베풀어 1년간 세금을 면제해 주었으니 그 돈으로 재건하면 된다고 그 말을 반박한다. 황제가 세금을 면제한 이유는 홀조이 사람들에게 세금을 낼 돈조차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매버릭에게 백성들에게 돈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묻고 자신을 아이로 보고 얕잡아 보는 거냐고 따진다. 매버릭은 말문이 막혀 더듬거리며 이야기를 바꾼다. 이번에는 재무부가 지금 홀조이 재건에 쓸 돈이 없다고 황제를 위한 여름 별궁을 짓고 있고 그에 걸맞은 사치를 위해 도시 전체를 조성 중이라는 것이다. 데드는 황제의 이름이 나오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노아가 바로 황제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잠시 잊고 있었다. 그 헛소리를 당장 멈추라며 호통친다. 백성들이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황제가 호화로운 별장을 원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황제에 대한 모욕이. 매버릭은
만약 황제에 대해 거짓말한 것이 밝혀지면 일가족이 모두 처형될 수 있다는 걸. 무릎을 꿇고 사망을 오해했다며 용서를 빈다. 홀조이의 자금을 풀겠다고 약속하며 부하들에게 긴급 지시를 내린다. 그 광경을 보며 다시 차분히 차를 마신다. 데드는 매버릭과의 말싸움에서 완승한 노아에게 진심으로 감탄한다. 노아가 노련한 거짓말쟁이의 모순을 단번에 간파했다며 극찬한다. 또한 자금을 얻기 위해 노아를 이용하려 했던 점에 대해 사과하며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린다. 데드의 속내를 왕자의 영향력을 이용해 대신을 압박하려 했던 것이다. 개의치 않는다. 어차피 백성들을 도울 생각이었기 때문이다. 자금을 확보한 데드는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 재건에 착수한다. 그때 궁에서 전령이 도착해 황제가 노아를 긴급히 부른다고 전한다. 궁으로 향해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있던 아버지를 만난다. 황제는 대화를 시작하며 탐욕스러운 재무 대신을 말로 완전히 제압한 노아를 칭찬한다. 방금 있었던 일을 아버지가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다. 그의 표정만 보고도 황제는 아들의 의문을 알아차린다. 황제는 정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늘 갈고 닦아야 한다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며 자신은 그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한다. 황제는 옳은 일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쉽지 않은 이유는 아첨에 흔들리고 무엇이 옳은지 잊어버리기 때문이. 노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6살의 나이에 이미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낫다고 칭찬한다. 그리고 노아에게 일어서라고 하며 수많은 이들이 두려워하는 어두운 역사를 지닌 전설의 검 레비아탄을 다룬 능력을 높이 평가한다. 그동안 본 여러 사례를 떠올리며 그 검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다시금 실감한다. 이후 아버지는 무기를 제대로 다루기 위한 기술도 배워야 한다고 말하며 그를 위해 검술교관을 준비해 두었다고 한다. 곧 노련한 기사 데미안이 황제와 노아 앞에 무릎을 꿇는다. 황제는 데미안을 제국 최고의 검사라 소개하며 노아가 그에게서 잘 배우 데미안은 제자로 삼기 전에 실력과 잠재력을 보고 싶다며 왕자와의 대련 허가를 요청한다. 황제는 이를 허락하고 아버지가 데미안을 완전히 신뢰하고 있음을. 데미안은 거대한 검을 뽑아 들고 원하는 방식으로 공격해보. 자세를 잡지만 레비아탄이 다시 요동친다. 검을 억누르며 데미안을 향해 공격하고 데미안은 첫 일격에 감탄한다. 노아의 머릿속으로 레비아탄의 과거 사용자들의 기억이 흘러들어오고 그 기억을 이용해 몇 차례의 공격만으로 데미안을 무장해제시킨다. 데미안은 패배를 인정하며 노아의 검술은 이미 검성의 경지에 이르렀기에 자신이 가르칠 것이 없다고 황제는 자랑스럽게 웃으며 노아의 실력을 치하해 올해 기사 선발 시험의 최고 심판으로 임명한다. 이를 기쁘게 받아들인다. 제국 전역의 뛰어난 전서들이 이 시험에 참가하며 우승자는 귀족의 지위까지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승자의 첫 임무는 최고 심판의 부하가 되는 것이었고 강력한 전설을 거느리면 더 강해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황제는 시험을 토너먼트 방식으로 할지 리그전으로 할지 묻는다. 대신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한다. 지역 예선을 모두 폐지하고 전체 시험을 수도에서 진행해 모든 전사를 직접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야 억울하게 탈락하는 재능 있는 전사가 없을 것이. 황제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며 허락한다. 집으로 돌아간다. 조이에게 기사 선발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녀의 마을에도 참가자가 있는지 묻는다. 조이는 매년 같은 사람 한 명만 보내며 마을에 영광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올해는 예선이 없으니 더 많은 사람을 보낼 수 있다고. 문제는 재능이 아니었다. 조이는 조심스럽게 비용 때문에 한 명밖에 보낼 수 없다고 수도에서는 식비부터 숙박비까지 모든 것이 비싸고 아무도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 문제도 해결하기로 한다. 모든 참가자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하겠다고 선언하며 싸워보기도 전에 재능 있는 전사가 탈락하는 일은 없게 하겠다고 딜런을 불러 수도에 있는 빈집들을 모두 사들이라고 지시한다. 그것으로 부족하다면 숙소를 새로 지으라고 명령한다. 식량 문제에 대해서는 집사에게 거래 중인 상인들과 협의하라고 하고 직접 알란을 찾아가 이 문제를 논의한다. 알란은 견적을 내놓지만 그것이 손해를 감수한 큰 할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본다. 노아가 이유를 묻자 알란은 13번째 왕자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다고 공손히 답한다. 그런 아첨은 노아에게 통하지 않는다.
어떤 상인도 이유 없이 돈을 버리지는 않는다고. 알라는 자신의 속내를 간파당한 것에 놀라며 기사 선발 시험과 같은 규모로 왕궁 시녀 선발 시험도 열린다고 설명한다. 그 시험에서 어떤 인물들이 뽑히는지 알고 싶다고 말하고 그의 의도를 파악한다. 알라는 소녀 한 명을 궁에 들여 정보를 얻으려는 것이었다. 게다가 그 소녀가 왕의 총애를 받게 된다면 알라는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 알라는 갑자기 긴장하며 이미 시녀 선발 시험과 관련된 선물을 노아의 저택에 보냈다고, 사람의 마음을 다루는 법을 아는 알란에게 감탄하며 그를 돕기로 한다. 자신이 마음에 드는 소녀라면 궁에서 일하도록 추천해주겠다고 알란은 크게 기뻐 조건이 있다며 말을 끊는다. 그 소녀가 자신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알란은 기꺼이 이를 받아들이며 신디에게 눈짓해 조건에 맞는 소녀를 고르겠다고 노아 앞에 무릎을 꿇고 평범한 상인인 자신에게 왕자가 친절과 날카로운 통찰로 음해를 베풀어 준 것에 깊이 감사한다고, 그리고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상점에 제13왕자의 문장을 새기고 싶다고 한다. 그 말에 만족, 어떤 배신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한다. 이야기를 마친 뒤 집으로 돌아온다. 알란을 부하로 받아들인 직후 자신의 능력치가 상승한 것을 확인한다. 곧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능력치 하나가 갑자기 하락했고 수속성 속성의 SS 등급이 평범한 등급으로 떨어진 것이다. 알무리아 영지에서 무언가 문제가 생겼음을 직감한다. 조이에게 궁으로 가야 한다고 말하고 황제를 만나야 한다고 지시한다. 조이는 마부에게 명령을 전달하고 곧 황제 앞에 선다. 알무리아에서 좋지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황제의 반응을 통해 아버지가 이미 이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음을, 황제는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무언가 잘못됐다는 느낌은 받고 있었다고 시종이 다가와 귀속막말을 하고, 황제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뀐다. 황제는 노아가 이상을 감지한 것은 잘한 일이라며 알무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그리고 노아에게 현재 반란의 규모가 어느 정도일 것 같냐고 묻는다. 능력치 하나만 떨어진 것을 보고 아직 대규모 반란은 아니라고 판단한다. 황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 5,000명가량의 반란군이 확인됐다고, 황제는 노아에게 직접 반란을 진압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다. 자신은 아직 어리고 실전 경험이 없으며 병사들이 진심으로 따를지도 확신할 수 없다고 답한다. 그래서 다른 왕자를 보내는 것이 낫다고 제안한다. 황제는 이 민감한 문제에 대해 노아가 이성적으로 판단한 것에 놀란다. 노아의 의견을 지지하며 누구를 추천하겠냐고 묻는다. 헨리가 가장 적임자라며 그의 판단을 신뢰한다고 황제는 헨리를 보내 노아와 함께 반란을 진압하게 한다. 헨리는 노아에게 공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도 괜찮겠냐고 묻는다. 전장에서의 공적은 훗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병사들을 이끌 경험이 필요하며 미숙한 지위로 부하들을 헛되이 죽게 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다. 레비아탄이 저기를 감지한다. 마차를 멈추라고 명령한다. 누군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음을 깨닫고 형의 도움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맞서기로 결심한다. 마차에서 뛰어내리고 길가의 횃불들이 동시에 꺼진다. 다음 순간 사방에서 물기둥이 솟구쳐 노아를 공격한다. 레비아탄을 방패로 변형해 모든 공격을 막아낸다. 물을 사용하는 공격자들이 알무리아 반란군임을 알아차리고 숙련된 검술로 그들을 제압한다. 헨리는 그의 송장에 감탄하며 신문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죽이지 않고 검의 기운으로 기절시켰으니 아직 가능하다고 답한다. 헨리는 다시 한번 노아에게 감탄한다. 그리고 반란군의 주력이 기병이라는 소문을 들었다며 암살자가 있을 줄은 몰랐다고, 그 말을 듣고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무리아에는 제대로 된 군마가 없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알란을 찾아가 알무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극비 정보를 전한다. 그리고 시장에 있는 모든 말 사료를 사들이라며 1만 달러를 건넨다. 반란군이 말은 다른 곳에서 구했을지 몰라도 사료는 근처 시장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료를 구하지 못하면 약탈을 해도 말을 유지할 수 없고 전투력은 크게 떨어진다.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가 노아를 불러 암살자들을 신문해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고 전한다. 암살자들의 목적은 노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납치의 협상카드로 쓰는 것이었다. 쉽게 정보를 흘리는 암살자는 대부분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황제는 아들의 판단력에 만족하며 거짓말을 가려내는 방법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한다. 고문에는 관심이 없었기에
황제의 말을 믿기로 한다. 황제는 노아가 신속히 반란에 대응한 점을 칭찬한다. 노아가 붙잡혔다면 반란 진압이 훨씬 어려워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란군의 말에 집중하는 전략을 떠올린 점도 높이 평가한다. 깜짝 놀란다. 알란에게 사료를 사들이라고 지시한 것은 불과 몇 분 전이었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황제는 계속해서 노아를 칭찬하며 반란군을 굶겨 약화시키는 전략은 누구나 떠올릴 수 있지만 황태자 알베르트는 실제로 그 방법으로 본보기를 보이려 했다고. 반란군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말을 노려 전투력을 떨어뜨렸고 그 비용까지 자신의 사비로 감당했다. 황제는 노아의 어깨를 두드리며 훌륭한 발상과 그것을 실행에 옮길 용기를 가졌다고 칭찬한다. 그런 결단력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은 묘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리고 황제는 그의 뛰어난 판단에 대한 보상으로 결정을 내린다. 노아의 문장에 검을 추가하는 것을 허락한 것이다. 이는 생각보다 훨씬 큰 상이었다. 전사국가인 이 제국에서 황제의 허락 없이 문장에 검을 넣는 것은 금기이며 이를 어길 경우 처형당할 수도 있다. 반면 문장에 깃발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큰 영예로 여겨진다. 이 엄청난 보상을 받게 된 기쁨을 필사적으로 숨긴다. 그날 조금 뒤 알란이 노아를 찾아온다. 아기 같은 걸음으로 그에게 다가가는데 몇 분이나 걸린다. 노아가 너무 일찍 왔다고 말하자 알란은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사료의 종류와 운송 경로를 알고 있으니 전부 사들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답한다. 다만 반란군의 수장 카루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잔혹한 인물이라며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그때 한 시녀가 다가와 정문에 부상당한 남자가 있다고 알린다. 직접 상황을 확인하러 간다. 그곳에는 심하게 다친 기사가 무릎을 꿇고 있었고 알무리아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보고한다. 자신의 상관도 반란에 가담했지만 따르지 않고 왕자에게 직접 알리러 왔다고. 알란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목숨을 걸 필요가 있었냐고 기사에게 감사를 표하고 시녀에게 그의 상처를 치료하라고 명령한다. 돌아서려다 멈추고 기사에게 보상으로 $1000를 지급하라고 지시한다. 알란은 이미 알고 있던 정보를 가져온 기사에게 왜 돈을 쓰냐고 묻는다. 정보가 아니라 충성과 용기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라고 답한다. 그날 밤 조이는 극도로 불안한 표정으로 노아의 집무실에 들어온다. 그녀는 말도 꺼내기 전에 바닥에 주저앉고 무슨 일이냐고 묻는다. 조이는 먼저 $500가 든 주머니를 내밀고 이어 작은 병 하나를 꺼낸다. 정체 모를 남자가 이 보상을 주며 수면제를 노아에게 먹이고 넘기라고 했다는 것이다. 반란군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을 원하고 있다는 걸 그 집요함은 상상을 초월했다. 왜 병을 가져왔느냐고 묻고 조이는 눈물을 터뜨린다. 실패하면 죽이겠다고 협박받았지만 결코 노아를 배신할 수 없었다고 말없이 책상으로 가 수표를 써서 $5000를 건네며 헐값에 충성을 팔지 않은 보상이. 조이는 그 금액에 정신이 아찔해지며 받을 수 없다고 얌전히 받으. 그녀는 울면서 감사를 표 대신 부탁이 있다고 한다. 자신이 수면제를 마시고 쓰러지면 자신을 접촉한 자들에게 데려다줘. 그리고 넘겨준 도망쳐서 입막음을 당하지 말라고 지시한다. 조이는 공포에 질리지만 이미 각오를 끝낸 상태였다. 몇 시간 뒤 정체불명의 장소에서 깨어나 납치범들의 대화를 엿듣는다. 그들은 살해는 최후의 수단이며 카룬의 명령에 따라 노아를 반드시 살려두어야 한다고. 약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 손발이 묶여있는 것을 확인한다. 반란군은 노아가 이번에는 레비아탄을 엉뚱한 곳이 아닌 귀 안에 숨겨두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검을 꺼내 원래 크기로 되돌린 뒤 마법 반지로 물에 칼날을 만들어 밧줄을 끊는다. 그리고 검의 기억을 통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한다. 의식을 잃은 채 집무실에 앉아있던 자신과 반란군이 몰려오자 도망치는 조이의 모습이 보인다. 그들은 노아를 데려가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조이는 무시했고 그를 개방된 마차에 태워 이동했다. 상황을 파악한 모닥불 옆에서 쉬고 있는 반란군을 처리할 준비를 한다. 우두머리는 매듭을 묶은 놈에게 화를 내고 있었고 노아가 검을 들고 뛰어내린다. 반란군은 노아를 얕잡아 보며 형이 없으니 순순히 항복하. 그중 한 명이 검을 뽑아 노아를 제압하려 한 발짝도 내딛기 전에 노아가 돌진해 그의 목의 혈관과 동맥을 다
단번에 갈라버린다. 첫 번째 반란군이 쓰러지자 나머지 자들은 겁에 질린다. 정보를 좀 얻고 싶었다고 말. 이곳에 있는 자들은 암살자들을 쓰러뜨린 것이 헨리가 아니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멍청이들이라고. 반란군들은 전투 태세를 갖추지만 그들을 너무도 쉽게 제압해버린다. 조이가 기사들을 이끌고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그녀에게 왜 여기에 왔냐고 묻는다. 조이는 노아가 걱정돼서 기사들을 데리고 구하러 왔다고. 이미 반란군은 모두 쓰러진 뒤였다. 기사단장을 불러 반란군들을 모두 데려가라고 명령한다. 그때 반란군 중 하나가 기묘한 단검을 떨어뜨리고 한 기사가 그것을 집으려 한다. 이상함을 느끼고 멈추라고 외친다. 모두를 물러나게 한 뒤 강한 저주 에너지를 뿜어내는 단검 앞으로 다가간다. 레비아탄을 완전히 다루게 된 그 저주를 명확히 감지할 수 있었다. 반란군들이 최후의 수단으로 이 저주 단검을 사용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말을 어렴풋이 단검에 깃든 저주의 증오가 느껴지고 순간 그 저주를 건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간다. 그가 반란군의 수장임을 알아보고 직접 처리하기로 결심한다. 레비아탄에게 계획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묻는다. 전설적인 물속성의 검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레비아탄은 빛을 내며 긍정의 반응을 보인 검이 저주 에너지를 끌어올려 하늘을 향해 저주가 담긴 물줄기를 발사한다. 그 물줄기는 구름 위까지 치솟아 제국의 절반을 가로질러 카르푼에게 정확히 꽂힌다. 다음 날 황제는 다시 노아를 부르고 그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굽혀 어깨를 두드린다. 그가 이룬 경이적인 업적에 대한 찬사였다. 반란군 수장이 이마 한가운데에 물줄기로 뚫린 구멍을 남긴 채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노아밖에 없다는 것도 저주 단검에 담긴 증오를 이용해 반란군 수장을 정확히 포착한 뒤 수백 킬로미터 밖에서 한 방에 처리했다고 담담히. 수장을 잃은 반란군은 헨리가 진압하는 것이 너무도 쉬운 일이 되었고 곧 모든 관련자들이 체포된다. 그들의 처벌을 결정하기 위한 대규모 재판이 열린다. 황제는 반역자들을 사지 분해형에 처하라고 명령한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 잔혹한 처벌에 만족해한다. 그때 노아가 앞으로 나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린다. 그런 처형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모두가 충격을 받고 황제 역시 그 이유를 묻는다. 모든 처벌은 법에 따라야 하며 사지 분해형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법에 따르면 반란 수장은 참수, 나머지는 유형에 처해야 한다며 반드시 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제는 자신의 영토에서 반란을 일으킨 자들에게 가장 잔혹한 죽음을 내리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 황제가 법을 어기면 그것이 황제와 백성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답한다. 모두가 말을 잃고 침묵. 황제는 결국 노아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법을 따르되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형벌을 자비 없이 집행하라고 명령한다. 이에 이의가 없고 황제는 재상에게 법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지시한다. 궁정 전체가 황제에게 당당히 맞서 그의 실수를 바로잡은 노아를 찬양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노아를 미래의 전설이라며 극찬한다. 황제 역시 노아가 자신을 바로잡은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보상을 내리기로 결심한다. 잠시 고민한 끝에 노아에게 자귀를 수여한다. 황제는 자식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의견을 낼 수 있지만 옳은 이유로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그 조건을 완벽히 충족했고 지혜와 용기를 모두 증명했다. 그래서 노아에게 현명한 왕자라는 칭호를 내린다. 노아의 상태창에도 변화가 반영된다. 황제는 노아가 10년만 더 일찍 태어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까지. 비록 왕위 계승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 말만으로도 궁정은 크게 술렁인다. 사람들은 노아의 이름을 외치며 환호한다. 이후 황제는 다가오는 나이트 셀렉션 시험 준비 상황을 묻는다. 나중에 계획을 보고하겠다고 요청하고 황제는 이를 허락한다. 재판이 끝난 뒤 그들은 분수대가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 차를 마시고 매명의 시종이 물동이를 들고 그를 둘러싼. 노아의 신호와 함께 시종들이 물을 끼얹으려 반지의 방패로 모든 공격을 막아낸다. 황제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자 모든 참가자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공격하게 한 뒤
공격이 자신에게 얼마나 가까이 닿는지를 기준으로 실력을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한다. 황제는 이 참신한 방식에 감탄. 동시에 위험 요소가 있다고 자신의 방어를 뚫을 만큼 강한 자가 나타난다면 자신이 직접 상대하겠다고 자신 있게 황제는 다시 한번 그의 담대함에 감탄한다. 그날 밤 황제는 재상과 함께 옥저의 방으로 향한다. 재상은 노아가 더 일찍 태어났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는 황제의 발언이 대중 앞에서는 불필요했다고 황제는 웃으며 그 말은 진심이었다고 답한다. 그만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다. 다만 레비아탄이 지닌 막대한 힘에 대해 약간의 불안을. 아직 진정한 힘은 봉인되어 있지만 전설에 따르면 그 봉인은 절대 풀려서는 안 된다고 전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제는 노아라면 전설의 검이 가진 모든 힘을 제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시종에게 특별한 보물을 가져오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 영상은 끝난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는 것 잊지 말아라. 시청해줘서 고맙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다.